네, 어제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5자 회동이 열렸죠. 108분간 서로의 입장만 얘기하는 평행선 회동이었습니다. 자, 답답한 전국 시원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실장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결과적으로는 빈손 회동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반적인 총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제 회동은 한마디로요. 정치가 죽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는 없고 공방만 있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은데요. 네. 정치의 본질이라는 거는 조정하고 설득하는 겁니다. 대화 타협이라는 뭐 거창한 것을 넘어서서 네. 대한민국 최고의 국정운영 지도자와 여야 대표가 만났는데 서로 자신의 입장만 주장한다는 것은 스스로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너무너무 약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리더십도 안 보였고 정치도 없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조금씩 그 회담에 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큰 합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나름대로 정말 꿈과 희망을 넘어서서 정말 정치권이 제대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저렇게 일방적으로 5사람이 모여서 5사람들이 혼자 얘기만 다 하고 끝난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대한민국 정치 물론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회동을 통해서 더 참담함을 느끼는 그런 그 회동이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작년의 경우를 봐도 대통령이 예산안 제출에 따른 그 시정연설을 하면서 여야 대표회동을 작년에 국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네. 27일 정도에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이렇게 그 국회에서 그 시정연설 앞서서 작년에 뭐 하고 직후했습니다. 앞서서 네. 연설을 한 그 회동을 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는 이걸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 정도로 보지 않았느냐 뭐 그런 생각이 있고요. 네. 야당 측도 여기서 특별히 무슨 합의를 얻겠다라기보다도 그냥 할 말은 다 하겠다. 뭐 그 수준에서 그친 회동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108분간 진행이 됐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더 오래 했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가장 뭐 핵심이 되는 것이 그 역사 교과서 문제. 그건 뭐 다들 아시다시피 네. 정부 여당은 국정화 고수하겠다. 야당은 중단 요구했고 그 밖에도 경제 활성화 법안 문제. 그 주로 3개 법안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부 합의도 있습니다. 네. 국제의료지원법 문제는 뭐 같이 처리하자 이런 정도의 합의는 있었고요. 그다음에 노동개혁도 첨예하게 입장이 서로 어긋났고 한중 FTA 문제 이것도 어느 정도 합의는 된 것 같습니다. 절차대로 협의를 하자. 그래서 국회 내에서 논의는 진행이 될 거고. 네. 그다음에 한국형 전투기 사업 문제 그리고 관련 인책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뭐 듣기만 했었고 네. 또 남북 문제 또 안심번호 공천제 문제 뭐 이런 국정 전반이 어제 그 대화 위에 올랐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회동 이전부터 그 대변인 배석 문제를 놓고 그 좀 기싸움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문재인 대표가 뭐 좀 청와대에 대해서 좀 불만의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네. 대변인 참석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좀 쫀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저는 그걸 넘어서서 좀 3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어요. 대통령께서 실은 역대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많이 만났습니다. 네. 회동 횟수가요. 이명박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보다 많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7개월 만에 회동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길게 지나서 만나면 안 된다는 게 이번에 보여준 겁니다. 이게 대통령이 여당 대표, 야당 대표를 자주 만나서 현안이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문제 해결을 했었고 인간적 신뢰관계가 만들어지면은 네. 어저께와 같은 이런 불상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순서가 어떻게 지나를 한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108분 동안 만나면서 채점 과제로 국정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그게 잘못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먼저 저렇게 공방을 하다 보면 그 다음 의제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봤을 때 좀 미숙했다. 더 나아가서 이 좋은 그 회동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분리했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지금 가장 중요한 민생 현안에 대한 회동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국정교과서 문제와 같이 아주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의 회동을 해서 문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같이 묶어놓고 해버리니까 특히 초반부터 이 격렬한 논쟁을 벌인 다음에 무슨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여야 또는 정치권 전체가 좀 좋은 기회였었는데 좀 미숙하게 처리했었다는 그러한 그 비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사실 만나기 전에 의제 설정조차 하지 못하고 만난 것이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 현규환 정무수석하고 박강원 그 비서실장, 대표 비서실장 사이에서 주로 사전 조율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어제 회담은 뭐 형식 가지고도 이야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5자 회담이다, 뭐 3자 회담이다, 다시 5자 회담 들어갔고, 시간도 1시간 하자 해서 또 2시간. 그리고 의제 문제에도 뭐 국정 전반에 대해서 폭넓게 이야기한다 그랬지만 나름대로 실무선에서는 조율을 했을 겁니다. 저희 어느 선에서 하고 그다음에 동북아 문제라든가 남북 문제는 추가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냥 온갖 문제들이 한꺼번에 다 폭발이 돼버렸고 네. 특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쟁점이 되는 서로 입장 차이가 너무 명확한 합의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 30분 동안 국정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네. 그 나머지 부분들 합의할 수 있는 그 진이 빠져버린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앞서서 그 청와대에서도 이번 회담을 통과 의례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부분도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 또 교수님께서는 너무 오랜만에 만났다는 생각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빈손 회동이라도 그 양측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은 일단은 만나는 것 자체에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 스웨덴의 그 에르란데르 총리 YT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스웨덴의 국부입니다. 이분이 총리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매주 목요일마다 첨예한 문제의 당사자들을 모아가지고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스웨덴의 민주주의는 그 별장의 이름이 하르프 순두였는데요. 네. 하르프 순두 민주주의다. 또는 목욕 클럽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지금 노동개혁 문제, 금융개혁 문제, 지금 교과서 문제 이 첨예한 쟁점은 어느 나라든 간에 쟁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민주적으로 또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민주주의 성수도이기 때문에 저는 회동 자체 그보다는 이렇게 회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다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라든지 그런 여유가 없다. 한마디로 자기 주장만 일방적으로 토해내기 때문에 결국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보는 거죠. 네. 자, 그동안 그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회동 일지를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년 9월 16일에 황우여 김한길 여야 대표와 3자 회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 해 7월 10일 이완구 박영선 여야 원내대표 등과 청와대 회동이 있었습니다. 자, 그 뒤에도 이제 한 2차례 정도 회동이 더 있었는데요. 자, 숫자, 그 횟수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이명박 정부나 이럴 때 비해서 자주 만난 건 네. 사실입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를 통해서 물론 그 의미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과거와는 달리 그래도 지금 요번 경우에는 워낙 첨예한 사건, 워낙 첨예한 현안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회담 성과를 둘 축 다 그 기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무슨 네. 합의가 도출되리라고 기대는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대통령으로서는 이렇게 야당과의 그 협상을 그 회담을 했고 그 다음 순서는 대국민 호소가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7일 그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뭐 교과서 문제 그리고 FTA 문제, 뭐 민생법안 문제 아니면은 노동개혁 문제 이것을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전국을 돌파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화 교과서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이 회동 이후에 이 국정화 교과서에 대한 청와대와 여야 입장 화면으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은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려는 노력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는 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명했으며 국민 통합을 위한 올바르고 자랑스러운 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역사 인식은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져서 거대한 절벽을 마주하는 것 같은 그런 암담함을 느꼈습니다. 한마디로 왜 보자고 했는지 알 수 없는 회동이었습니다.
역사책이 쓰여지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런 발언을 하느냐. 지금 참고 있는데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뭐 만난 건 좋습니다만 만남 이후에 더 멀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 정치학을 연구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정치권에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국정교과서 문제 민심도 양분돼 있거든요. 네. 지금 모든 국정교과서 논쟁을 끝내야 됩니다. 현 시점에서. 그리고 네. 그 문제를요. 내년도 4월 13일 총선에 그 의제를 갖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이 교과서 문제 때문에 더 중요한 민생 현안이 모두가 다 좀 실종돼 있습니다. 네. 노동개혁 문제 포함해서 금융개혁 문제, 경제 활성화 문제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올스탑이 돼 있는 것을 정치가 다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라도 네.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데 대해서 여야가 저는 모두 합의를 할 것 같다고 봅니다. 방법에 대한 문제거든요. 두 번째는 선거는 심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년 총선에서 의제를 놓고 서로 여야가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왜냐하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줘야죠. 네. 이렇게 벼랑간 짧은 기간 동안에 집필해서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우편향 교과서다, 또 공격하고 1년짜리 교과서다 이런 식의 소모적인 논쟁은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한 시발점으로 올바른 역사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민의 여론도 수렴을 하고 그런 나가는 그것이 바로 정치가 지향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향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고 지금 계속 이 문제를 왈가왈부하는 거는 시간 낭비다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사실 어제 만남에서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한 것도 정치공학적으로 좀 잘못 접근한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11월 2일이면은 그 확정고시가 나게 됩니다. 네. 그 국정화되는 거로 확정고시 나게 돼 있고 그리고 정부로서도 지금 예비비로 44억 원 예산을 확보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국정교과서 확정고시 나고 그다음에 다음 달에 또 집필지 구성을 하고 정부 여당으로서는 진행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진행을 네. 한다는 방침이고 물론 야당은 지금 그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문재인 대표 또 대구에 가서 서명운동 참여하고 할 거고 당분간은 이렇게 그 평행선을 긋게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네. 저는 뭐 그 이렇게 전국이 그 당분간은 뭐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여야가 넘지 말아야 할 금도는 정치권이 넘지 말아야 할 금도는 있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여당 측에서는 좋은 편, 나쁜 편, 우리 편, 나쁜 편으로 이런 구분하는 자세. 그리고 또 야당에서는 이거를 만들어지지 않은 교과서를 가지고 친일 그 독재미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또 양측의 모두 가족사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면은 뭐 이거 감정도 상하고 접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금도는 조금씩 지켜가면서 논의를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자,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전과 했던 결과는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만에 이게 뒤집혔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그 찬성이 근소한 표로 높았는데 지금은 반대가 52.7%로 높아졌습니다. 의미 있는 결과로 봐야겠죠? 예,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그 역사학자들 일단 불참선언, 교과서 집필 불참선언 여기에 그동안 중간지대에 놓여있던 분들이 많이 반대쪽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여론은 또 모르는 겁니다. 여론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정교조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단체들이 강경 투쟁으로 나간다면은 또 여론은 또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로서는 정부 여당이 워낙 그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또 수도권 중심의 반대 여론이 높고 또 선거에 불리하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화는 강행하겠다, 후퇴는 없다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어제 회담에서 던져줬기 때문에 국정화 진행은 차질 없이 그 일정대로 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사실 어제 그 청와대에 있었던 오자회담 이후에 여야 3+3 회의도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사실 언제 열릴지 지금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열려야 된다고 보시나요? 3+3 오자회담 한국 정치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인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 교과서 문제는 중우 상임위원회가 주도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자꾸만
좀 원내대표니 정치회장들이 만나서 일사불란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네. 굉장히 좀 성숙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더욱더 의원 개개인 한 분 한 분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심이라는 것은 현재의 스냅사진에 불과합니다. 어떤 민심, 그 민심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호가호위한다든지 아니면은 과대한 해석을 하면은 민심을 오히려 오판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거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에게 조금 납득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선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과서 논쟁을 벌이더라도 민생과는 분리돼서 지금 뭐 예산안 문제 같은 경우는 어저께 회동을 통해서 12월 2일까지 그 제한적 시간 있지 않습니까? 처리하겠다라고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네. 거는 굉장히 좋은 진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죠. 교과서 논쟁이 모든 것을 다 흡수해버리는 블랙홀이 돼서는 안 되고 네. 이 우선순위와 나름대로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는 정치가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지금 계속 이렇게 얼어붙고 있는 전국 해빙 방안이 있을까요? 일단 당분간은 시간이 좀 흘러야 될 거고요. 네. 일단 11월 2일 확정 고시가 된 이후에 나름대로 그래도 국회 상임위 활동, 예결위 활동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결위 11월 말까지는 새 예산안을 예결위가 거기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아니면 네. 자동으로 국내에 부의되게 돼 있고, 그리고 또 경제 살리기 법안 중에서 야당도 합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국제의료지원법 같은 문제, 그리고 네. 야당도 어제 문재인 대표도 청년고용 촉진법을 만들자 이런 제안도 했었고,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큰 틀에서 협상을 이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